띄워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텍스트가 좀 깁니다만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를 좀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해운을 보면요, 호황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호황은 1978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있고 난 다음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해운항만청이라는 새로운 행정기구가 생겨서 해운항만 분야를 전담하는 행정부처가 탄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1961년에 10만 GT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국적 선대가 1986년에는 800만 GT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가장 큰 무리는 많은 선주들이 정부의 독려에 의해서 일제히 소위 선대 확정을 하다 보니까 영국 발틱 익스체인지 같은 데서는 배 한 척을 가지고 여러 명의 한국 선주들이 경쟁해서 결국은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나온 게 코리안 프리미엄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80년서부터 오일 쇼크에 의해서 야기됐던 소위 원자재 붐이 사그라드니까 모든 해운이 불황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특히 어느 원자재 값이 뛰면은 모든 원자재 값이 덩달아서 같이 뛰게 돼 있습니다. 저 구매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쌀 때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일시에 구매 행동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해운에는 급격한 호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원자재 값이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엄청난 소위 불황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비싸게 노후선을 샀기 때문에 노후선에서 오는 소위 운항비의 부담, 그리고 노후선을 고가에 샀기 때문에 자본비의 부담, 이 두 가지 부담으로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3대 항로로 우리 선사들을 통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그때 소위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선주들이요. 두 번째 호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 붐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됐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소위 양성된 해운인,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해운인의 특징인 창의적이고 과감한 소위 그 의사결정에 의해 가지고 단기 운임 시장과 기간 용순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이윤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일어난 리먼 브라더스 사건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 빠지게 되니까 해운 경기가 급격히 냉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기간 용선을 한 많은 선주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었죠. 10년 동안 불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서부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건 사실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만은 우리 해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호황이 도래한 겁니다. 이런 호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선의 특징은 항상 일정한 양이 정기적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모든 시스템이 맞춰졌습니다. 항만의 터미널에서 활동도 그렇고 내륙 지방에 있어서의 내륙 운송망도 그렇고요. 그런데 갑자기 재택근무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제품이라든가 가전제품 같은 것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엄청난 물동량의 증가가 되니까 기존에 소위 형성되어 있던 전기선 시스템이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해운의 특성에 의해서 어느 나라 선박이건 와서 화물을 싣고 미주 항로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운의 국제성이자 특성이죠. 그러니까 미주 항만에서는 엄청난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채선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급 효과가 전 항로에 미쳐서 전 세계적으로 선복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엄청난 운임이 비싼 운임이 형성이 되고 선복 부족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이요 내년까지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정도 되면 안정이 되는 게 물론 코로나도 안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왜 코로나가 사실 금년 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안정세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소위 이미 이 비효율성도 하나의 패턴화되어 있고 관습화됐어요.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류 인력들이 현재 한 30% 정도 부족한데요. 이 30% 인력을 실제로 생산성으로 따지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죠? 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며칠간 그냥 집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걸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집에서 쉬고 있는 물류 인력들도 사실 많습니다. 미주 항만에 있어서의 항만 노동자들은 연평균 연봉이 10만 불이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정부가 독려를 하고 해도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현 상황이 너무 엔조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매너리즘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옛날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내년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컨테이너 운임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제는 얼라이언스도 3개 정도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투입 선박을 조정하고 세일링 수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이 공급 사이드에 있어서 안정을 기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게요. HMM, 과거의 현대상선이 20척이라는 대형선을 일시에 건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2018년서부터 계획하고 정부 당국을 설득하고 산업은행을 설득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큰 공헌을 해주신 현대상선 전임 임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큰 과제는 뭐겠습니까? 물론 환경 규제와 또 우리 해운 산업이 기술 집약적인 첨단 기술로 무장된 그런 산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환경 규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과 인도가 시큰둥하는데 그게 되겠어? 중국과 인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블레임하는 것이 뭐냐면 이유나 선진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탄소 문제, 기후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같이 희생하자고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상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건 과거예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이라고 인도라고 기후 변화에 그 재난을 받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에 의한 재난은 앞으로 가속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환경 규제는 IMO의 스케줄대로 진행되리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특히 IMO가 현재 신조선에만 적용했던 CII, 카본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라는 탄소 배출량을 기존 선에서도 실질적으로 운항 시에 그것을 측정해서 A서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브 스탠다드 선박에 대해서는 C를 두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선하는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문제는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은 신조선의 소위 수요가 생길 거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하지만 이때 생각할 수가 있는 게요. 과연 선주 입장에서 지난 한 2년 동안 어느 정도의 자본을 이윤을 축적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신조선 투입에 쓸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만 해오는 say goodbye 하고 내 갈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선주들의 센티멘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요. 향후 석탄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물동량이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한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게 밝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과연 노후선의 선주들이 과연 신조선에 투자해서 해운에 그대로 스테이할 것인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분석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술 집약적인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문제는 지금 아주 심각하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요. 과거에는 보다 심플러하고 그다음에 아주 이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저 심레스한 그러한 서플라이 체인이 가장 아이디얼리스트겠습니다만 지금은 뭡니까? 미중 간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는 전쟁, 하다못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에 자초됐던 그 컨테이너 선박. 이런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신속하게 그 상황에 대처하고 새로운 얼터너티브를 찾아서 거기에서 새로운 소위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내고 소스를 구한다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평소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플렉서블한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 운송업자인 해운업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다 기술 집약적으로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최신 4차 산업에서 곽강을 바꾸는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런 최신 4차 산업의 기술들을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주요 플레이들을 뽑을 것 같으면 아마존이라든가 또는 아마존을 따라간 여러 가지 알리바바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 물류 유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니드는 뭔가 과거와 같이 지금 현재와 같이 대형 컨테이너 선으로만 실어 날라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다 적정 규모의 스피디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아주 효율적인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선박을 만들어내서 그 적합한 니드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는가? 사실 여기에 우리 조선업의 큰 과제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업도 더욱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합병하는 것이 거의 좀 무산되다시피 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빨리 그런 대형 조선소들이 합병해서 자본을 키우고 기술 집약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반대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국의 선주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한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EU 선사는요. 고부가 가치 기술 집약적인 선박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더욱더 초기술적인 격차를 벌려갈수록 유럽 선주들에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EU가 아무리 그런 조치를 해도 EU에 있는 선주들은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운에는 편의치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파나마라든가 버뮤다라든가 라이베리아라든가 그 나라 국기를 달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선적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 조선소에 오더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있었는데 너무 우리가 쉽게 주저앉은 것 같아요. EU의 정말 속내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해서 우리 국가 이익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그게 논리적인 그건데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우리 현대중공업이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으셔서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서두르고 또 우리나라 정부기관 에서 정말 우리나라 산업을 정말 육성 발전시킨다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과 해운업이 공히 발전해가면서 세계 제1의 조선국가, 해운국가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신속하게 우리가 이제 대체 그 수단을 찾아서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초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앞으로 그 금년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 그 해운인들, 물류인들한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또 대우 그
저 합병과 합병. 관련해서 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초기술 격차를 벌려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주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은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